선비의 고결한 기품과 안빈낙도의 삶. 우리가 조선시대 지식인을 떠올릴 때 흔히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그 고결한 선비들이 시험장에서는 앞다투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옷 속에 커닝 페이퍼를 숨기며 돈을 써서 대리 시험을 치르게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참견 시작. 도덕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가장 비도덕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모순. 그 이면에는 합격하지 못하면 평민으로 추락한다는 공포와 합격만 하면 가문의 부가 보장된다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리학의 숭고한 가르침 뒤에 가려진 조선의 진짜 얼굴, 백만 선비가 목숨을 걸었던 거대한 도박판이었던 과거 시험의 실체를 데이터와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를 지탱한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먼저 양반이라는 계급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흔히 양반을 혈통 중심의 귀족 계급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조선의 양반은 철저하게 과거 합격증이라는 면허를 통해 유지되는 유동적인 계급이었습니다. 4대 안에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면 그 가문은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경제적, 사회적 특권을 모두 박탈당하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단순한 자아 실현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과거 시험의 최종 관문인 문과대과에 합격하는 인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3년에 한 번 열리는 식년시를 기준으로 보면 1년에 고작 11명만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합격 확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악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선비가 10년, 20년, 심지어 평생을 바쳐 이 시험에 매달렸을까요? 그것은 합격 뒤에 따르는 보상이 현대의 그 어떤 시험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리워드는 경제적 자유, 즉 면세와 면역의 혜택입니다. 조선시대의 양반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군역의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평민들에게 군역은 단순히 군대에 가는 것 이상의 고통이었습니다. 군대에 가는 대신 내야 하는 군포는 농민의 가게를 파탄내는 가장 큰 원인이었죠. 하지만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거나 최소한 생원이나 진사가 된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노동력 착취에서 면제받는다는 면허를 따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에 가문의 토지에 대한 세금 혜택과 각종 부역 면제까지 더해지면 과거 합격증은 곧 가문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은 자연스럽게 인적 자본의 과잉 투입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선비들은 보통 5세 전후로 천자문을 떼며 수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학, 사서삼경을 외우고 문장력을 기르는 과정에 수십 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막대했습니다.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할 수십만의 젊은 지성이 오직 시험 과목인 성리학 텍스트를 암기하는 데만 매몰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자원의 낭비였지만 개인의 관점에서는 합격했을 때의 기대 이익이 모든 기회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컸기에 멈출 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수험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책값은 물론이고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와 시험을 치르는 데 드는 여비, 그리고 명망 있는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당시 과거 공부는 그 자체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투자 사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선비들은 가문의 땅을 팔거나 문중의 지원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야 했습니다. 일단 한번 이 게임에 발을 들이면 지금까지 투입된 매몰 비용 때문에라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인지 구조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30대, 40대를 지나 머리가 희끗해진 늙은 선비들이 여전히 고사장을 기웃거리는 풍경은 조선시대의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 정부의 의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왜 이토록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들어 지식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을까요? 그것은 고도의 지식 통제 전략이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단 하나의 학문,
즉 성리학만을 시험 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왕실과 정부는 지식인들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실용적인 학문이나 비판적인 사상이 과거 시험에 포함되었다면 지배 계급의 결속력은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정교한 이념적 틀 안에 모든 지성인을 가둠으로써 체제 전복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선비들이 논어와 맹자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하는 동안 그들은 자연스럽게 국가가 원하는 충성스러운 관리 후보생으로 길들여진 셈입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시스템에도 균열은 존재했습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고 합격 인원은 극소수이다 보니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이들이었지만 정작 고사장에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이기심이 분출되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건장한 하인들을 동원해 다른 응시생을 밀쳐내는 물리적 충돌은 예사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점의 논리가 지배하는 아수라장이었죠. 당시 시험장의 풍경을 묘사한 기록들을 보면 현대의 입시 현장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새벽부터 고사장 문 앞에 줄을 서는 것은 기본이었고 담장을 넘거나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이들에게 시험장은 성현의 말씀을 되새기는 경건한 장소가 아니라 가문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터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모순이 발견됩니다. 조선이 표방하는 가치는 수기치인, 즉 자신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린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남을 다스릴 권한을 얻기 위한 과정인 과거 시험은 자기 수양과는 거리가 먼 탐욕과 편법의 장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 시험은 양반 계급 내부의 권력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을 표방했지만 실제로 합격권에 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보력과 인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어떤 주제가 출제될지, 당시 시험관의 학문적 성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는 권력의 핵심에 가까운 가문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부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정보의 대물림, 즉 사회적 자본의 독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조선 전기에는 어느 정도 유효했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는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지위를 재생산하는 정교한 세습장치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았습니다. 합격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보상받는 구조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격증을 손에 넣으려는 욕망은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써서 시험지를 미리 빼내거나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을 고용해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시험관과 응시생 사이에 암호를 정해두고 특정 구절을 삽입하게 하여 점수를 주는 방식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선이라는 국가가 설계한 이 시험 공화국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를 선발하는 장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식인들을 무한 경쟁의 굴레에 가두어 통제하고 소수의 엘리트에게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통치 기술이었습니다. 100만 선비가 가졌던 광기 어린 집착은 개인의 탐욕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국가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합격하면 신의 영역으로 올라서고 실패하면 평민의 고통 속으로 추락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구조가 조선의 지성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합격증을 거머쥔 이들은 과연 승자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권력과 부의 이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시험 공부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이 시험이 조선이라는 사회 전체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었는지 그 심화된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합격증이라는 이름의 면허를 손에 넣기 위한 전쟁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을 넘어 가문의 가용자산을 전부 쏟아붓는 거대한 투자 사업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선비들이 치러야 했던 경제적 대가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우선 종이와 붓 먹이라는 기초적인 문구류부터가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특히 종이는 국가 전매품에 가까울 정도로 귀했고 수천 번의 습작을 반복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종이값은 가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고정 비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수만 권에 달하는 서적 구입비와 이를 보관할 서재를 유지하는 비용까지 더해지면 공부는 이미 선택받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자본 집약적 행위가 됩니다. 더 큰 비용은 이른바 사교육에서 발생했습니다. 과거 시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문장력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유명 학자를 찾아가는 일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물과 수업료, 그리고 명망 있는 서원에 머물며 인맥을 쌓는 데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가문의 부채로 쌓였습니다. 지방의 중소지주 가문이 아들 한 명을 과거에 합격시키기 위해 논밭을 팔아치우는 일은 예사였으며 이는 조선사회의 부가 특정 교육 거점으로 쏠리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과거 제도는 인재 등용의 문이 아니라 자본을 가진 자만이 진입할 수 있는 높은 장벽이자 부의 재분배를 막는 장치로 변질되었습니다. 이토록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입했음에도 합격 확률이 희박하다는 사실은 수험생들을 극심한 심리적 압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목격하게 됩니다. 20대와 30대를 오직 유교 경전 암기에 바친 선비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이미 체력과 기술이 부족했고 상업에 종사하는 것은 양반으로서의 자존심과 신분을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오직 합격만이 지금까지 쏟아부은 인생의 보상을 회수할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그들은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다시 고사장으로 향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끈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강요한 절박한 도박이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지식인들의 절박함을 통치에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조선 정부가 과거 시험 과목을 성리학으로 한정하고 그 해석의 기준을 극도로 까다롭게 설정한 것은 지성인들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지식인들이 당대의 사회적 모순이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고민하고 목소리를 높였다면 왕실과 정부는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제시한 난해한 형기상학적 난제들을 풀기 위해 평생을 바치게 함으로써 조선은 지식인들의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그들을 체제 안주적인 수험생으로 묶어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인격 수양의 도구가 아니라 지식인들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된 셈입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비현실적으로 높아지면서 고사장 내부의 풍경은 더욱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응시생들은 집단적인 편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은 가문은 글솜씨가 뛰어난 거자들을 미리 매수하여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고 시험장에 몰래 반입할 수 있는 초소형 책자인 수진본이 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시험장에 먼저 들어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전문적인 싸움꾼인 선적군을 고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덕과 예절의 정점에 서야 할 선비들이 고사장에 들어가는 순간 육탄전을 벌이는 아수라장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국가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합격증이라는 리워드에만 집착하게 만들자 과정의 정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권세가들의 자제들이 미리 합격자로 내정되는 외시나 협서 같은 비리가 만연해졌습니다. 이는 열심히 공부하던 지방의 선비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시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지식인들은 점차 체제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여전히 과거 시험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신분 상승의 유일한 사다리가 비록 썩었을지언정 그것 말고는 위로 올라갈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과거 합격증이 일종의 가상화폐처럼 작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관직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생원이나 진사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타이틀은 혼인시장에서 가문의 가치를 높이는 보증서가 되었고 향촌사회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면허증이 되었습니다. 즉, 과거 합격증은 실질적인 행정 능력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인증 마크였던 것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이 인증 마크를 얻기 위해 조선 전체가 생산적인 활동을 멈추고 시험 공부라는 거대한 낭비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관직에 나간 이들은 과연 국가의 발전을 위해 그들의 지식을 사용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수십 년간 수험 생활에 매몰되었던 이들에게 남은 것은 보상 심리와 권력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가혹한 수탈을 일삼았고, 이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관문이 인재를 가려내는 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계산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인물들만을 걸러내는 필터로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조선이 가진 인적 자원의 정수가 국가 경영이 아닌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소모되면서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형적인 시험 공화국이 마주하게 될 최후의 순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신분제가 흔들리고 돈으로 합격증을 사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 과연 과거 제도는 조선을 구원했을까요? 아니면 몰락의 가속 페달이 되었을까요? 욕망이 도덕을 집어삼킨 현장의 마지막 파편들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의 무한 경쟁 시스템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차가운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의 과부하는 필연적으로 가치의 하락을 불러옵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며 과거 제도는 더 이상 인재 선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응시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한 번의 시험에 10만 명 이상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한양의 인구를 고려할 때 도시 전체가 거대한 수험장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뽑는 인원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고, 이 불균형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제 실력으로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 되었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정부 역시 이 상황을 타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이름만 적으면 양반 신분을 부여하는 공명첩을 남발했고, 이는 과거 합격증이라는 가상화폐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된 타이틀은 더 이상 희소성을 갖지 못했고, 과거 시험은 권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낡은 시스템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사회적 사다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과거는 유일하게 남은 신분 유지의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거품이 곧 터질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멈추지 못하는 투기시장의 광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결국 조선의 과거 제도는 국가의 지적 동력을 성리학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 가두어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구 열강이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조선의 지성들은 여전히 수백 년 전의 문구 하나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고사장에서 육탄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설계한 정교한 지식통제 시스템이 오히려 국가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인재는 길러지지 않았고, 오직 시험에 최적화된 수험생들만이 관료 조직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선의 몰락을 단순히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적 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의 고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가장 똑똑한 이들이 생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대신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로섬 게임에 평생을 바치게 만든 시스템, 그것은 조선이 가졌던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견고한 성벽은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방패가 아니라 내부의 혁신을 가로막는 창살이 되었습니다. 백만 선비가 가졌던 뜨거운 열망은 국가의 번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개인의 영달과 가문의 생존이라는 작은 그릇 안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대 한국 사회를 투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의 과거 제도는 사라졌지만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의 경로가 결정되는 시험 만능주의와 그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무한 경쟁의 굴레는 오늘날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겪었던 매몰 비용의 오류와 합격증에 대한 집착은 현대의 각종 고시와 입시 전쟁 속에서 그 형태만 바꾼 채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지적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 에너지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서열을 나누고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소모되고 있는가? 조선의 과거 제도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이 개인의 욕망을 비생산적인 경쟁에만 몰두하게 만들 때 그 사회는 서서히 활력을 잃고 붕괴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성리학의 숭고한 가르침이 가득했던 고사장에서 벌어진 추악한 몸싸움과 부정행위들은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이었습니다. 결국 조선을 지배한 것은 논어나 맹자의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합격이라는 이름의 리워드와 그 리워드를 놓쳤을 때 마주할 추락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가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을 유지시킨 동력이자 동시에 조선의 숨통을 조인 올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의 인센티브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의 과거 제도는 단순히 인재를 뽑는 수단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화폐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통제하던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견러는 유물 속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욕망과 시스템이 만들어낸 역사의 진짜 메커니즘을 파헤치는 다짐을 계속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용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견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